그러면 이제 들어오실 분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제 세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는 그 서마더 플레이스라는 극초기 스타트업에서 기술 전략에 대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사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서머더 플레이스 팀의 허브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단넷을 결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체 서비스의 비즈니스 프리를 모두 다 단넷으로 하겠다는 기술적 전략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단넷에 대한 특징, 장점, 단점, 혹은 무슨 소스 코드를 열거하는 것 같은 샘플에 대한 사례,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단넷에 대해서 이 현업에서 잘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러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그 단넷을 선택하면서 저희가 왜 어떠한 생각으로 단넷을 선택했는지, 저희 팀의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서비스는 허브라는 서비스로서 그 돈을 내고 전화를 걸고 싶어하는 사용자와 그 돈을 받고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용자 간의 연결을 수립해주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는 아주 초기 초창기라서 한 1년 정도 서비스를 스타트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팀에 초기부터 참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 팀은 이제 저 이전에 직전에 선임자하고 전임자하고 다른 팀 서비스를 저희 현재 CEO분하고 같이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참여를 하면서 구상되었던 이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보고 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꼭 엄청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마더 플레이스라는 팀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좀 알맞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일반적인 각종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소규모 중소기업 팀들의 일반적인 서비스 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현명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현업에서 좀 종사를 하셨던 분은 이 구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딱 봐도 알겠지만 사실 이제 초기 스타트업은 1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의 한 팀이 되어서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좀 불가능하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게 제 생각에는 현명하지 못했냐면, 이렇게 10명밖에 안 되는 팀원이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부리는 거를 이렇게 폴리글랏을 정말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 구조는 제 생각에 별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존에 iOS 쪽은 네이티브로서 스위프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은 커플링으로 네이티브로 만들었어요. 각각 이제 개발자의 포지션들이 다 달랐죠. 인력들이 다 다르게 있었고. 그리고 또 서버에 파이썬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인력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매니저앱이라고 해서 이제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보통 필요하잖아요. 관리 입장에서. 그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웹브라우저상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리액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하나의 서비스를 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도 많이 들지만 팀의 조직력이 와야 돼요. 자, 스위프트 선임자가 이제 신입 갓 졸업한 코틀린 그 작업자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팀의 조직력이 와야 되면은 팀 전체 스터디하는 능력보다 떨어져요. 리뷰 능력보다 떨어져요. 물론 이제 그 모바일 전공 서버 쪽은 그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완벽하진 않아서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라는 그 중추적인 흐름 안에서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DTO는 당연히 겹치죠. 그리고 또한 이 구조에서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작은 팀이 10명도 안 되는 이런 팀이 굉장히 파산 모듈들을 각각 분산된 지역에서 호스팅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AWS에서 호스팅되고 있어요. 이 팀이 이제 좀 특이하게 중앙 데이터베이스 몽고DB를 쓰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몽고DB 클라우드라는 그쪽에서 호스팅이 되어 있었고, 트윌리오는 이제 SNS나 통화에 대한 타사 모듈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스 챗이 코어 기술이다 보니까 저게 꼭 필요했는데 저것 또한 트윌리오 쪽 콘솔에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파편화되어 있었어요. 저렇게.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응집력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응집력이 떨어지면 느껴지는 것에 대한 단점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데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곳이 다른 집에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사는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은 다른 집에 있다고. 그래서 항상 외출하려면 다른 집에 가서 옷을 입고 다시 집으로 와서 가방을 챙겨 나가는 그런 응집력에 대한 분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현명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서머더 플레이스 비즈니스가 필요한 그 구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이 스타트업이 극중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겨냥을 한 5년 만에 했습니다. 왜냐면은 내년에 없어질 수 있는 팀인데 10년, 15년을 왜 하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10만 명을 5년 뒤에 놓을 수 있다 그것만 겨냥하지 저희가 더 나아가서 1000만 명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딱 5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5년을 겨냥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선택하는 그런데 이제 제가 결국에는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해서 단넷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저는 평소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막아볼까요? 저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새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이진 않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다들? 자, 이 똑같은 그림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다는 얘기지 않잖아요. 누구는 반 남았다. 누구는 반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누구는 반 이상 남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우연히 봤는데 스티브 잡스가 현재나 혹은 과거는 미래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에 미래와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것 또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단순한 그림으로도 다들 이제 생각이 틀린데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데 그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평소에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시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현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그 성숙한 경력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이 웹에서 여러 사람들의 주제를 듣고 의견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했던 게 기술주의자와 논리주의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제가 갖다 붙인 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도 따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논리주의와 기술주의가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이 두 개로 나뉘고 이 주의를 강하게 선명한 사람이 그 주의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논리주의자는 논리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패러다임이고 특징이며 논리이며 그리고 거시적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지만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도 소프트웨어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리적 주의자이들은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얻게 되는 실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아무리 잘났다 한들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나한테 가치를 줄 수 없다면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1시간 정도라도 줄여줄 수 없다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간적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반면 기술주의자들은 어떨까요? 기술주의자들은 성능, 기술, 그리고 최적화, 퍼포먼스 이런 기술적 사항들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해석할 때 이것을 대한 것을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백엔드, 프론트, iOS 엔지니어 혹은 다른 포지션에서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신기술에 굉장히 선호적이고 기회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 둘에 더 나은 점이 있냐, 뭐가 더 나으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도구가 있고 그 도구로 특정 도메인을 해결할 때 유리한 게 있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말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고 특징이 있다는 것이 전달되고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둘의 특징을 알고 뭔가 이슈를 풀이할 때 유리한 걸 잘 선택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요. 예시를 들어 제 입장에서 로버트 C. 마틴 그리고 마틴 파울러 같은 사람들은 논리주의자입니다. 이들에게 물리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어떻게 구현했냐면 그냥 이야기거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클린 아키텍처를 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분들은 이제 정확한 소프트 코드에 대한 예시를 들지 않는데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고 반면에 기술주의자는 제가 봤을 때 비탈릭 부테린 그분은 이제 이더리움 코인의 개발자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이제 기술주의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비트코인 막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비트코인을 해석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논리주의자, 기술주의자. 그 안에서 논리주의자들은 그 비트코인을 경제학적이거나 인문학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기술주의자는 모든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으로 써버려요. 사실 구조는 엄밀히 틀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예시였어요. 자, 이해를 위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예시를 하면 되죠. 이건 예시가 아니고 그 성향에 대해서인데 이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한 인원이 100% 논리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 100% 기술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것을 반비례하고 비례해서 이제 균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원은 기술주의가 저기 80%의 인원이 있고 나머지가 논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논리주의적이면 80%고 기술주의적인 인원이 나머지 20%에 되는 그 인원으로 나뉘고 이게 큰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약간 비례적인 관계로서 모두들 조금씩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일 현명한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것을 이제 어느 정도 반반씩 가지고 유리한 부분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는 게 실제적인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 하나를 보죠.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참여를 하고 나서 이제 팀원들을 전략을 세웠고 이제 그에 알맞는 팀원들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용 공고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우대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대상은 뭐 회사마다 다 있죠. 저도 열심히 써왔습니다. 근데 최대한 지금 만든 전략에 어울리는 사람을 좀 찾기 위해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중앙 보라색 글씨와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저 중에는 HT 통신의 단점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대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사람들이 뭐 엄청 잘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좀 이제 적극적이신 분들은 이겨낼 했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의견에 대해서 뭐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 의견 정말 내 생각에 가치 있다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의견낼 수 있는 자료를 했습니다. HTTP 통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직전이나 현재나 뭐 현업할 때 그 참여자 현업자분들인지나 웹에 있는 다른 제가 모르는 네티즌들 의견을 듣다 보면 그들도 딱 두 개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술주의와 논리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 기술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HTTP 통신의 단점은 데이터 전송에다 오버헤드가 기본적으로 비압축 전송이다. 뭐 이런 식의 기술적인 단점들이죠. 자, 그럼 반면에 논리주의자들은 어떤 의견을 낼까요? 논리주의자들은 통신계약이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도메인 적용을 하기 무리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HTTP 통신에 동사인 get, put, post, delete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어플리케이션에 유스 케이스를 API에서 노출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열거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이 동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추상화해 놓은 그 통신 계약이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미 이렇게 내 중에 하나 써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들어보죠. 로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대부분 HTTP 통신으로 로그인 노출해줄 때 포스트를 열어줍니다. 아까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포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죠. 포스트 로그인. 포스트 로그인. 괜찮을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렇죠. 기획자가 원하는 것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번역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기획자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획자가 원하는 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정말 기획자가 포스트 로그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 해보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롱러닝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롱러닝, 즉 스타트 하면은 뭔가 쭉 하고 어느 시점에 스탑을 하면 끊는 플레이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API를 열 겁니다. 자, 이걸 하면은 시작할 수 있어. 스타트. 스타트는 뭘 해야 되죠? 저기서 get post delete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획자가 원하는 그 단어를 정확히 유스 케이스로서 열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렇지 못하다 해서 논리주의자들 HTTP 통신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을도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또 이제 다른 예시인데요. 제가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정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현업에서는 못 쓰는 그 예시를 위해서 든 거니까 현업에서 쓰면 예시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치죠. 로그인, 로그아웃인데 기획자가 와가지고 야,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만들어. 로그인은 0이고 로그아웃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번역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 기술 그것을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로그인이라는 노출된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에 사용자들이 토큰으로 와서 토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와중에 이 어플리케이션의 그 토큰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인증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자가 원하는 로그아웃이 생겼습니다. 로그아웃 할 때 우리는 토큰을 뭐 다시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냥 폐기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토큰을 폐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함수를 로그아웃에 해당하는 웹 API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로그아웃은 파라미터도 받지 않고 발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그아웃은 저 API의 함수는 바디가 아무것도 없는 단순히 empty 바디. 자, 이 경우에 기술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혹은 평가할까요? 기술주의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토큰을 취득하고 토큰을 반환할 필요도 없고 토큰 그냥 폐기하고 몇 분의 유효기간도 있는 건데 로그아웃은 왜 있는 거야? 저 그냥 무의미한 트래픽만 유발할 뿐이잖아.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건 필요가 없어. 하다는 얘기죠. 에어타는. 자, 그럼 반대로 논리주의자들은 이걸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 진짜 마치보다는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논리주의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와, 우리 서비스가 로그아웃에 대한 이슈 해결 능력을 얻었구나. 로그아웃에 대한 로그아웃 피처에 대한 이슈 대응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건 왜일까? 자, 이슈가 생겼습니다. 기획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로그아웃 그거 할 때 그 사용자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 로그아웃 했다고 푸시 메시지를 보내줘. 이게 새로운 피처예요. 자, 이 경우에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은 적에 있고 없고 선자와 후자 어디 쪽에 더 높이 있을까요? 후자 쪽입니다. 이유는 저 로그아웃에 대한 피처가 이미 서비스 대응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저기는 모바일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버만 만들어서 일부 배포합니다. 세상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정 뭔가가 반드시 좋은 건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유리할 때가 있고 어느 쪽에서 불리할 때가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논리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려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쪽이 더 맞다라는 내용은 그 도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과연 어디 쪽이 유리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 논리주의자와 기술주의자의 또 다른 예시가 하나 있어요. 보면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인데, 자, 이 기술주의자 분들은 기술주의자는 소프트웨어를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이 두 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평가할 때 이거 시간 복잡도 몇이야? 공간 복잡 공간은 얼마나 써? 변수 많이 쓰니? 배열 쓰니? 이런 이야기죠. 이건 매우 타당합니다. 기술적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그 컴퓨터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배려하자. 만약에 우리가 현대에서 나사에 있는데 달 탐사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편해야죠. 비즈니스를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면 논리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논리주의자들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그리고 인간 복잡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셋은 비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해지면 나머지 두 쪽이 불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일반적인 범국민 B2C 서비스들은 저 인간 복잡도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 복잡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회의하는 그 도메인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저 인간 복잡도 같은 것들 때문에 나왔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이진수로 그 바이너리로 프로그래밍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 이후에 뭐 중간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급어가 나오고 우리는 이제 고급어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이것처럼 고급어가 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맞춰볼 수 있다. 고급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다. 인간 복잡도 해결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바이너리 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좀 인간이 편한 인간의 복잡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고구마. 자, 개체적 패러다임이 왜 나왔을까? 혹시 맞춰볼 수 있는 인간 복잡도 때문에 나왔습니다. 인간이 어떤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면 좀 더 잘 이해할까? 근데 대부분 보니까 현실 세계는 오브젝트를 추정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연구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고구마들은 모두 인간 복잡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특징,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특징 안에서 설명되는 거다라는 걸 저희 팀의 서비스 전략에서는 저희는 서비스 전략 중 규칙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규율과 우리의 약속은 8대2여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소스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작성할 때 컨벤션으로 함수는 15줄을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모든 함수들은 15줄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소스코드의 함수들이 5줄이거나 10줄이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8대2입니다. 8만 지켜지면 되고 20%는 안 지켜줘도 돼요. 함수 10개를 썼을 때 8개는 지켜져야 되고 2개 정도는 안 지켜질 수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특정 하나를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다 유리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 20%는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 인간 복잡된 가양목도 8대2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유리하지 않고 그게 유리함이 그렇게 충분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기계적인 폴문과 루프, 포이시와 같은 루프를 배제하고 그냥 인큐를 씁니다. 그게 인간 복잡도를 더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면모가 있었고, 좀 뒤늦게 나왔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긴장해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런 것들도 다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에서는 논리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금 전 것도 이 논리적인 부분에서의 시각을 보유하면서 얻게 된 경험을 듭니다. 그리고 한전은 좀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고, 자, 두 번째로 나온 얘기 있습니다. 현실적인 엔지니어. 제가 두 번째로 관심 갖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두 번째도 사실 요즘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요즘의 관심사는 조직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고, 요즘에는 그래도 없지만 탐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답에서 팀원들을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탐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저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검색해도 안 나오세요. 안 나와요. 제가 붙인 거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현실적인 엔지니어링 하면 혹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현실적인 엔지니어링이 이런 게 아닐까? 라고 번뜩이는 분이 계신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TDD. 요즘에 이제 TDD 모르는 개발자는 없죠. 이제 한업의 참여자분들 모두 다 TDD를 단어는 들어봤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좀 시도도 해봤고, 한업에서 잠깐 적용되고, 또한 인터넷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학습하세요. 모두 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이 막 찾아보면은 이제 그래도 함께 함께 하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혹은 문서, 지원서를 보면 이 TDD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난 TDD를 해봤다, TDD를 안다 라는 게 이제 경력서나 지원서에 써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다 하는 TDD, 그렇게 너무나도 안 좋은 TDD, 이 TDD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 이점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는 팀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간 워킹시키고 있는 팀. 저는 사실 그닥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워킹시키고 있는 팀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TDD를 적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팀도 100% TDD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분에서 사용을 하죠. TDD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한업에서 팀원들과 현재 1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 TDD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근데 언젠가는 할 예정입니다. 일부분에서. 이득을 주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왜일까요? 왜 그렇게 좋다는 TDD 넘쳐나는데 현실에서 워킹을 실제로 하고 있는 팀이 왜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네, 돈이 없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사실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 자, 이야기를 해보죠. TDD는 말이에요.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TDD를 전적으로 다 적용을 하려면 테스트를 엄청 잘 써야 돼요. 테스트 스윗을 잘 만들고 테스트에 스윗에 대한 디자인도 잘해야 돼요. 이러려면 또 도메인이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TDD는 적용 시점 초반에 비용을 더 쏟아붓고 지속적으로 소스 코드가 지속될 때 비용에 대한 절감 이득을 얻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반에 돈을 더 넣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없을 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가서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해봅니다. 사장님, 제가 기존에 이런 건 하루 만에 했는데 새로운 신기술의 TDD라는 거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것은 3일에서 4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해보고 사장님 과연 그 비용을 줄까? 아니 너 왜 하루 만에 하는데 왜 3, 4일이나 걸리냐? 사장님 이러한데요. 향후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이게 빨리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미래 신경 쓰는 생각이야. 미래 앞날이 걱정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 저희 스타트업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도 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돈이 많죠. 근데 돈을 잘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어찌어찌 조금 해봐도 실제로 서비스를 지속시키다 보면 잊혀집니다. 기획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PO라든지 여러 가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리더분들이 초반에 그래 해봐 좀 하지만 시간이 지났으면 이해가 느려졌다. 워킹하지 못한다. 왜 워킹하지 못하냐면은 사장님들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을 잊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하려고 TDD는 결국 즉시적인 빨리를 해결해 줄 거구나. 자, 또 하나 생각해보죠. DDD. 여러분 이제 또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단어가 나왔습니다. 도메인 드라이빙 디자인이죠. 이 DDD가 정말 옛날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기술적 도구이자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커냐면은 현대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내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지대하게 준 게 전 DDD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현대도 이렇게 많이 써요. 하고 있는 DDD라는 그거. 왜 우리 현업에서는 제대로 워킹시키는 팀을 보이지 못하는 걸까요? 보신 적 있나요, 진짜? 혹은 진짜 워킹을 1년 이상 해봤다. 성공했다. 2점은 확실히 늦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TDD와 똑같아요. 안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도입은 학습비 필요하고 이러려면 조직에서는 학습 비용을 내줘야 돼요. 이 학습 비용이 그냥 영상 시청하고 책을 사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이것을 적용했을 때 처음에 겪게 되는 실패에 대한 재투자인 거죠.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다시. 그럼 1시간 들어가고 2시간 들어가고 시간이 비용이죠, 우리는. 근데 초반에 돈이 없어서 그건 못하고 실제로도 이미 우리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우리의 비용적 측정의 의견과 상관없이 정해지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비용이 이미 정해진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 비용이 그만큼 드는지 한번 진짜 그거 알아보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걸 도입하려도 돈이 없습니다. 그냥 기능부터 만들어요. 전 이것 말고도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 주제들이 그런 면모를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클린 아키텍처, 클린 코드, 혹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책들, 저는 굉장한 저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웃기게 문제는 그런 모든 책들은 여러분들의 비용이 무한하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책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모자는 정말 좋죠. 근데 그건 비용이 무한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책들입니다. 근데 대기업을 합쳐서도 비용이 무한한 조직은 없습니다. 저는 통상.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적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현대에서
우리 현재 시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진짜 현실적인 기술적 도움인데 저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현실적인 것에 보다 더 접근하는 엔지니어, 진짜 현실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득을 보는 것, 그것을 현실적인 엔지니어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결론은 저는 이런 논리적인 생각도 있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인지력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팀을 그렇게 워킹시키고 있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서머더 플레이스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것이 고민의 실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술 전략을 세울 때 여기 스타트업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름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채택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 스타트업이 있고 왼쪽 자산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스타트업은 첫 번째로 돈이 없습니다. 자, 돈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죠? 결제력이 없습니다. 이 결제력이 없다는 거는 책을 그렇게 쉽사리 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브 같은 것들도 저희가 유료로 쓰면 득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잘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약하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돈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건 스타트업을 떠나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합쳐진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왜 없냐면은 실제로 이제 좋고 어마어마하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이렇게 모시려면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 능력이 지불 능력이 없다면서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도 보유하지 못하는 것 또한 가치 능력.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해야 됩니다. 비용을 절약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가요? 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해보죠. 재사용성에 대해서. 재사용성은 충분히 비용을 절약하는 데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인력에 대한 재사용. 인력에 대한 재사용하면 좋죠. 여러분들 풀스택 개발자 이거 왜 좋아하나요? 조직이나 팀이 풀스택을 왜 좋아해요? 인력을 재사용하니까요. 그래야 돈이 싸니까요. 자, 그리고 소스코드 레벨에서의 개체적 재사용 이건 당연히 아시겠고 소스코드 레벨에서의 라이브러리 이건 모듈 수준에서의 재사용이죠. 자,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재사용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크로스 플랫폼이 제품에 대한 재사용을 가능하죠. 모바일 같은 거 크로스 플랫폼으로 하나 만들면은 플랫폼 프리한 느낌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품에 대한 재사용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실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술 재사용도 있어요. 기술 재사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습득한 그 기술을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술에 대한 재사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C샵으로 모바일로 하고 서브로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C샵이라는 언어 능력에 대한 기술을 재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스타트업 얘기해보죠. 스타트업은 특징이 또 뭐냐면 제가 생각해보니 가볍습니다. 매우 엄청나게 가벼워요. 이 말은 뭐냐면 급격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한번 불면은 정말 저 달나라까지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아래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공지 시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일 망할 수도 있고 오늘 성공할 수도 있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자, 그리고 가볍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냐면 소수 인력이 휘둘립니다. 너는 만약에 100명이 되거나 50명이 되는 100단위 구조의 팀에서는 조직에서는 한두 명 빠져가야 티도 안 납니다. 서비스적인 차질이 없어요. 근데 5명 되는데 2명 빠지면 이건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소수 인력이 힘들고 인력의 이런 생명주기를 떠나서 인력의 컨디션이 갑자기 이 인력이 잘하긴 하는데 없어지진 않는데 약간 이제 결혼 준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더 현업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그때 이 소수 인력에게 팀이 굉장히 휘둘릴 수가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저희 서마더 플레이스의 허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 우상단을 보시면은 서마더 플레이스의 허그에서 위쪽으로 가면 유료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유료 서비스예요. 이 유료 서비스의 특징은 뭐냐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주하는 사용자 수입니다. 유료니까 저희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조한 트래픽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입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 요청도 무료 서비스보다는 더 적당하다는 해야지. 그렇다는 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특징도 있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비용도 아껴야 되는데 그래도 저 정도에서 이점이 있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허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모바일 보이스 챗을 가지고 코어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모바일 보이스 챗을 모바일 디바이스의 굉장히 친화적인 기능성이에요. 이 디바이스의 비친화적인 것들은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이 비친화적 서비스입니다. 저희같이 전하는 마이크, 기기의 스피커, 그리고 OS에 해당하는 여러 기능들을 친숙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서비스에서 중추적인 부분은 모바일스에서 디바이스 친화적, 네이티브 프렌들리를 얻어야 된다는 과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단 통화로 저희 이제 지구를 분단 통화로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도메인에 대한 그 소스 코드가 이제 도메인 드라이버로서 서버 쪽에서 지향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잘못하다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에서 나온 한 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거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요한 것들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진행자라서 제가 많이 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한 4배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서 생각을 해보고 어떠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 저희가 기술적인 도구를 기반으로 선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플루터, 모바일처럼 플루터, 리액트, 그 반대쪽 거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네이티브도 당연히 생각했죠. 왜냐면 저희가 이미 네이티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티브 이미 있던 것들을 살리면 그에 대한 비용 절감도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버 단위라든지 이제 클라우드에 호스팅하는 그런지 여러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다른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잖아요. 단일시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너무 지겹다고 다녔을 텐데 단일 기술로 이렇게 많은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지원하는 건 단넷이 지구상에서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일 최대 장점. 기술을 재사용할 수 있고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 소스코드, 개체 모두 다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한 중요했던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가 모바일 쪽에서 서버 쪽은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모바일 쪽에서 아까 전에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네이티브 프렌들리한 프레임워크여야 한다. 네이티브 프렌들리한 얻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아주 다행스럽게도 단에서 제공해주는 NAUI나 실제로 잘 우도 플랫폼이라는 GUI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는데 이 둘은 정확히 네이티브 프렌들리한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정말 기분 좋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제품을 그리고 향후에 쓸 우리 비즈니스를 풀이하게 만약에 우리 비즈니스의 일부분을 소프트웨어로 풀이한다면 저희는 이 단내단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분 안에 마지막 그림을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매우 단순한 서비스 구조인데요. 이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술주의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기술주의자들은 이것에 지금 현재 메시지 포커가 뭐고 노티피케이션이 뭐고 인스턴스는 어떻게 띄웠나 로드밸런스는 어딨나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각처럼 논리적인 입장에서 이걸 봐하고 있습니다. 자, 논리주의자들은 이걸 이런 식으로 봐요. 모바일에 해당하는 것과 매니저 앱이 둘 다 우노 플랫폼이라는 단일 프레임워크 GUI 프레임워크로 작성이 됩니다. 이 제품의 모든 GUI는 우노 플랫폼이라는 기술력을 재사용해서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키입니다. 그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모델들은 모두 다 단넷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정말 단넷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이 다른 거죠. 이런 부분에 저는 이 팀은 팀에 대한 조직력이 상당히 높구나. 자, 생각해보죠. 우선 기술 모든 인원들이 시작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특정 인원에 휘둘릴 일은 굉장히 적은 상태죠. 왜냐면 그 인원이 없어서 다른 인원을 투입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개발자들도 서버 개발에 어느 정도 일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인터페이스 레이어분이지 도메인을 디자인하거나 DTO를 쓰거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저쪽 모바일 플랫폼이나 서버 플랫폼에 해당하는 저런 통신에 대한 거나 이런 특수한 기술력에 대해 다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텐데요. 대부분의 모든 팀원들이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generation IOC 컨테이너 서비스 컬렉션에 대해서 서비스 컬렉션의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다 기능은. 실제로 저희는 할 때 일하고 했던 것처럼 저희는 팀의 전략으로서 팀의 모든 80%를 논리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기술자들과 기술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20%의 인력으로 구성을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인력들은 모바일이나 서버에 대한 경계가 없습니다. 신입분들은 이제 하나님이랑 친분적이지만 왜냐면 성장을 위해서 전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 경계가 없이 너무나 됐습니다. 이런 즉슨 조직력이 있고 가벼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응력은 어떨까? 저기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을 때 시장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 재산과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죠. 저희는 기존에 봤던 파편화를 응집력으로 해결했어요.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애저에서 리소스 그룹 하나의 애저의 컨테이너 앱스라는 걸 활용해서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파편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바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응집력이죠. 저희는 기존에는 뭔가 하려고 하면 트윌리오 로그인해서 트윌리오 콘솔 열고 트윌리오 꺼 뭔가 하려고 하면 파이어베이스 로그인해서 파이어베이스 이런 이슈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소비를 줄였습니다. 심지어 뭐 서비스 자체도 모듈 자체도 많이서 트윌리오에 해당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있죠. 제가 이렇게 응집력을 가지면서 이득을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이해하기 쉽게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용 결제. 여러분 만약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했지만 파편화가 되겠다면 결제를 거기 가서 다 카드 등록을 하고 모든 결제를 다 걸로 가고 결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MS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략하는 사실 저희는 단넷 중심이 아니고 마이크로 서비스 기술 중심의 전략을 선택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결제 부분이 다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다 연결이 결제됩니다. 그럼 결제에 대한 분석도 움직임력 있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이나 엑센터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도 다 애서 그냥 다 내려놓기 때문에 결제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일본의 결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그마한 별거 아니 보이는 이 움직임력이 여러분들의 팀의 서비스 배우 능력을 드높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